네, 그래서 규하 이러고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 그래서 1강을 이제 시작할 거고 뭐 매틀랩을 이용한 인공지능 분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PPT는 그러니까 뭐 시험에도 저희가 뭐 시험을 얼마나 뭐 볼진 모르겠지만 시험에도 안 나올 거고 제가 편하게 봐서 이제 그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머신러닝이 뭐예요라고 하면은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답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안다. 알고 이게 목표예요. 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안다. 그 차이를 아시는 분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경민 쌤은 수업 들어서 알 것 같기는 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뭐가 다른지, 뭐가 비슷한지를 알 거고, 알려고 할 거고, 또 사실 들어도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머신러닝, 딥러닝이 뭘 하는 것인지 개념을 대략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글 들어가서 뭔가 뭐 인공지능 만들 것도 아니고 이제 챗 GPT 뭐 이런 거 만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알고 이제 대략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위키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과학 분야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능.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아는 능력. 아는 능력. 지능. 굉장히 답하기 힘들죠. 소리쌤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능력. 미지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능이란. 음, 영희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습, 추록, 지각. 이제 그쵸. 이제 지각의 여러 지각이 건물이고 그 건물을 이루는 벽돌들이 있다면 그게 벽돌의 일부분이겠죠. 지능이란 게 저희도 지금 막상 안 떠오르는데 저희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 천재들도 지능을 정의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옛날에 이제 알렌 튜링이라고 막 천재들 있잖아요. 그 맨 초기에 1940, 30년대에 컴퓨터 이제 과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지능을 정의하고 싶냐? 올바른 정의가 있어야지 그것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이제 인간처럼 그 학습 능력을 갖고 뭔가 지각 능력을 갖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지능이 뭔지 지금 다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기의 천재 거의 그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죠. 그 알렌 튜링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연기한 그 사람인데 알렌 튜링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가 지능을 정의를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 테스트를 통과하는 애가 인간에 준하는 지능을 가졌다라고 하자. 그래서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이제 키보드로만 응답하는 상황에서 지리자 1명, 응답자 2명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이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응답하는 사람, 컴퓨터 통해서 키보드 통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그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과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분 못해. 그 지리자가 나 그 기계인지 인간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거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고 이제 이제 그거를 인간에 준하는 지능을 가졌다고 치자. 그래서 우리 목적은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하는
인공지능부터 만들자. 그거를 통과하는 기계부터 만들자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거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능은 정의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챗GPT 이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라고. 안 돼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아직도 이 테스트를 통과 못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고 그 이제 정해진 거에서만 지금 할 수 있다. 약간 요 정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도 너 뭐 그런 질문하면 애가 막혀요. 그러면 금방 그 침착맨 유튜브 뭐 이런 거 보신 분들, 그러니까 챗GPT 갖고 노는 유튜브 이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좀 보면은 하다가 애가 막혀요. 바로 뽀록 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는 없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그럼 이 안에서 이 간 수준에서 뭐가 돼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유명한 게 어 이런 게임 분야죠.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여기서 알파고가 이겼고, 그 네이처에도 나왔었어요. 이게 맨 처음에 네이처에 나오고 이걸 한 거고, 이제 지금은 알파고를 이기는 또 알파고 제로 뭐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스타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뭐 이런 게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알렌 튜링 테스트는 통과를 못 해요. 왜냐면 얘는 정해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딥레컷도 목적이 있죠. 목적 뭐냐? 그 좌표들, 우리가 학습시킨 좌표를 뽑는 거. 그러니까 정해진 딱 목표만 하는 거. 얘도 최선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무조건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루는 거고, 또 자율주행차도 있죠.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차의 목표는 뭐예요? 그 곳까지 가는 거죠. 안전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제 막 대도시에서 하면은 오류 나서 막 사고 난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만 쓰자. 변수가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인 거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넓으니까 이것만 돼도 뭐 편하다 이건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언어 인식.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인간의 퍼포먼스를 기계가 연도가 지나면서 점점 따라잡고 있죠. 2022년이니까 훨씬 잘할 거고, 이제 그걸 인식해서 막 답해 주는 시리, 그리고 이렇게 뭐지? 코로나였나?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에코 뭐 이런 것도, 아마존에서 만든 에코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인식하고 번역해 주고 이런 것도 이제 나왔죠. 근데 이것도 목표가 있죠. 입력을 받으면은 그것을 해석한다. 그쵸. 뭐뭐 해줘. 시리도 이 뭐뭐 해줘라고 해야지 답을 해주잖아요. 안 그러면 뭐 이상한 랜덤 답변을 내놓거나 뭐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정확한 그런 목표를 말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알려준 거에 대해서 답만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좀 그 이제 능동적인 생각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물 인식, 이 사진, 이제 주위의 사진을 어떻게 인식시킬 거냐, 여기가 저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AI가 인간보다 지금 잘한다고 하죠. 여기에 쭉 있는데 인간의 그걸 뛰어넘었다. 그래서 뭐 이미지 넷이라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있어서 이미지와 관련된 이런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어, 빅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정리되고 정답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도 학습해야지 이제 잘 학습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뽑아내야겠죠.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챗GPT를 냈죠.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이 화제되고, 어제 잠깐 그 뉴스
보니까 미국의 그 미국 연방에서 그 장관이 연설을 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챗GPT로 쓴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뭐 그냥 다 "어." 이랬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그걸 한 목적은 이제 뭐 경각심을 뭐 갖자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 수준까지 이 다 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여기 나와 있죠. 팔로우업 퀘스천 뭐 질문에 답하고 뭐 실수 인정하고 배우고 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막 또 뭐 보니까 이제 저기 펜실베니아 주립대 어디 교수는 이걸 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한다. 막 인트로덕션도 쓴다 논문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고 뭐 이제 네이처에도 그 네이처 뉴론가에도 챗GPT에 대한 기사 올라왔어요. 한번 그거 거기서 나온 건데 그거 한번 보셔도 좋고. 그래서 그 여기서 또 챗GPT 나오기 전에 한 게 뭘 그려줘 하면은 그걸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보카도 같이 생긴 그런 의자를 그려줘 하니까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뭐 그래서 여기도 데이터셋이 커야 돼요. 3천억 개의 토큰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 이따가 파라미터가 뭔지에 대해서도 잠깐 배울 건데 파라미터 엄청 많아. 1750억 개래요. 그리고 한 번 이걸 학습시키 돌리는데 50억 막 150억 이렇게 든대. 규모가 엄청 커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챗GPT까지가 저희 인류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아마 최대의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개발 중인 거 빼고 이제 많이 알려진 거에서는 한 달에 20달러였나? 챗GPT 한 달에 20달러던데.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생각은 챗GPT 쓰려면은 일단은 그 챗GPT가 틀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틀린 걸 알 수 있는 지식 정도는 함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 그 인공지능 챗GPT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직 인공지능 멍청하다 생각해가지고 할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많이 좋아지고 기능 추가된다고 하니까 좋아지면 많이 쓰겠지. 근데, 근데 너무 그게 그 요약돼서 나와서 좀 그런 디테일한 거가 많이 딸려서 어차피 찾아봐야 되면 돈 날리는 뭐제 생각은 그렇고 뭐 편한 것 같긴 해요. 여러모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내용은 제가 인공지능의 응용 뭐 그 몇 년 전에 그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 되게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이 가져왔고 그분들도 다른 데서 스탠포드인가에서 가져왔고 해서 어 되게 그 기본을 알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참고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인용을 밝히는 거고 뭐 다른 데도 만약에 좀 부족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이제 좀 더 찾아보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 AI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제 1950년대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게 그 인간이 이걸 체커스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체스 같은 건데 훨씬 쉽고 간단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유치원 때 1, 2학년 때 많이 했는데 이거 재밌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인간을 이길 수 있는 때 컴퓨터를 아마 만들어서 이제 그게 거의 시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시작했고 뭐 제너럴 AI 뭐 네로 AI 막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그 지각을 할 수 있냐 막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너럴 AI는 거의 인간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지능을 뭐 가지고 있죠. 막 투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아마 그런 지능 수준이고 네로 AI는 머신러닝처럼 아니면 딥러닝처럼 굉장히 그 스페시픽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사진을 주고 이게 뭐 개인지 고양인지 구별해 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뭐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이제 뭐 용어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머신러닝은
뭐 이때부터 198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스팸 메일을 뭘 버릴까 뭐 이런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부터 막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딥러닝은 저희처럼 지금 이미지를 어떻게 기계가 그 아까 고양이 개처럼 구분할까 뭐 이런 걸 얼마나 잘 할까 이걸 스페시픽하게 할까 약간 이런 거에서 왔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I가 범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죠. 그래서 뒤에서도 보겠지만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의 과정을 굉장히 정밀하고 계산식을 그냥 더 많이 때려 박은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본지가 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아까 저희 그 다들 이제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몇몇 분들 말했고 그러니까 이미 뭐 의료계에서는 90%가 그 이미 이미지 데이터래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 수업 들었을 때 맨날 똑같아요. 그냥 이미지 어렵고 뭐 파악하기 힘든 거 있는데 그걸 이제 방대한 데이터 갖고 학습시킨다. 그래서 결국 딥러닝 통해서 뭐 피부염 같은 거를 뭐 잘 진단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다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도 이런 G 동영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이걸 통해서 뭐 좋은 분석을 하고 좋은 논문 뭐 쓰고 하기 위해서는 이걸 또 잘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딥레컷 홈페이지에서 따왔어요. 이거 다 많이 봤을 거예요. 아 이거 네이처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게 G예요. 이거 레드인가? 마우스 이거 마우스일 텐데 B6죠 이거 그 네이처에 나왔잖아요. 이거 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음 이제 뭐 이 딥러닝 머신러닝의 취재는 이제 기계를 학습시켜서 인간처럼 인간보다 정확한 그런 어 행동 중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가고 프레딕션 이따 볼 그 리그레션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게 나중에 뭘 의미한다. 뭐 제가 소린쌤한테 2라는 숫자를 주면 소린쌤은 이 숫자는 나중에 10이 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 하는 그래서 뭐 지금 주식을 뭐 살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예측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 뭐 2, 4, 6, 8 이걸 넣어주면은 그거를 2 곱하고 4 더해서 나오게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통적인 거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막뭐 8, 8, 12, 16, 뭐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매틀랩 코드를 짜서 내가 엑셀 파일을 넣으면 피겨가 나오는 그게 이제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머신러닝은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주고 엑셀을 주고 피겨를 주면 그러면 그 매틀랩이 코드를 짜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온다. 이런 프로그램.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건 완전 고도화돼서 이제 챗GPT가 하는 거고 가장 그 쉬운 거는 이거죠. 내가 2를 주고 8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2를 줬으면 8을 만드는 거는 y는 4x입니다. 그러니까 그 4라는 숫자를 주죠. 그게 파라미터고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가장 간단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목적은 그 4라는 숫자, y는 ax에서 그 a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리그레션 쪽에선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 똑같은 이런 과정이 있어요.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프리 프로세싱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막 만약에 그 사진 데이터에 그 뭐 검정색 그런
뭐냐 그 얼룩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근데 결과가 시원찮아. 그러면 다시 그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그래서 이거의 큰 그림은 항상 이거예요, 항상. 데이터 뽑고 그거를 잘 정리하고 제가 그 매틀랩 저번 강의 때도 항상 말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 뽑고 잘 정리하고 그거를 훈련시킬 수 있는 모델 혹은 코드를 짜고 그다음에 그걸 테스트해 보고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잘 된 거고 개선할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스텝 1으로 돌아오는 거고 항상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떤 걸 테스트할 거냐 그런 건 이제 내가 개 고양이 구별할 거냐 잘 구분하냐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많이 우리 그 저널 발표할 때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unsupervised, 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 다 머신러닝의 그 이제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늘 잠깐 알아볼 거는 이제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 이런 건데 이제 강화학습은 거의 그냥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에서 한 거를 이제 좋다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가고 아니다 하면은 피드백하고 약간 요런 게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이고 이제 알파고가 대표적인 강화학습을 통해서 나온 그런 알고리즘이래요. 그러면 걔한테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상이겠죠? 그 패배가 그 벌이고 그러면 승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할 거냐. 뭐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은 뭐냐. 교수님도 맨날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와 정답을 주고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제가 뭐 아까 손희상한테 2랑 8을 주고 뭐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쵸? 뭐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2, 4, 뭐 2, 4, 6, 8, 10을 주고 막 100, 200, 300 이런 걸 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왔어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문제랑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정답을 공부시키는 거고 비지도 학습은 답을 가르치지 않고 데이터만 왕창 넣는 거죠. 그럼 얘가 알아서 아 이거는 뭐 요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예측 분류 그 y는 ex에서 e를 뽑는 그 과정 그게 예측 분류 쪽이고 얘는 쭉 데이터를 쫙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클러스터링을 막 해주는 거죠. 이게 얘가 사실 요렇게 뭉쳐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비주도 학습 중에서 이게 많이 그런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 학습이 뭔지 비지도 학습이 뭔지 강학습이 뭔지 이제 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 대체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 정의를 하게 될 거고 문제 정의에 문제를 이제 답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예요. 전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특징을 또 이제 이따가 feature이라는 걸 알 텐데 이제 거기서 그 특징을 뽑을 거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얘네를 학습시킬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기계를 학습시켜야겠죠. 그다음에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본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뭐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농어랑 연어를 구분하는 어디서 보셨어요? 아, 그 농어랑 연어를 구분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문제를 정의를 해볼게요. 농어와 연어를 구별하자. 농어 딱 보면 인간은 알겠죠? 사실 나 농어 사실 뭔지 모르긴 하는데 그냥 이거 한 번만 보면 다음부터는 농어, 연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농어는 좀 밝고 그쵸? 좀 더 밝고 뭔가 붉고 연어는 이런 점들이 있고 좀 어둡고 얘가 연어가 좀 더 늘씬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진만 보면은 그 약간 요거 뭐라 이거 비늘 패턴도 좀 다르죠? 이런 것만 딱 인간은 알고 이제 그 뒤로 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계한테 어떻게 이거를 시키냐
그거죠. 그래서 농어와 연어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러면 뭐 프리 프로세싱을 거치고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피처가 뭐냐? 아까 제가 말한 비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농어, 연어가 얼마나 밝은지, 이 밝기 정도, 뭐 흰색 얼마나 희냐, 검냐, 이제 점박이가 얼마나 많냐, 이런 게 다 피처일 거예요. 그 사이즈도 있겠죠. 연어가 좀 더 홀쭉해 보이죠? 그러면 농어가 더 뭐 크다는 건데, 이 사이즈도 피처가 돼요. 그래서 몸무게, 그 사이즈, 이제 뭐 비닐 패턴, 뭐 비닐 몇 개인지, 얘는 뭐 아예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뽑아내고 걔를 분류해줘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아까 계속 말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농어랑 연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리그레이션?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이겠죠. 그러니까 리그레이션 막 농어 밝기 하나 주고 걔를 뭐 예측하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밝기를 주고 농어가 얼마나 이제 큰지 뭐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농어와 연어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먼저 뭐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농어랑 연어를 엄청 많이 잡아야겠죠.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 뭐 한 뭐 1000마리를 잡았어 각각. 그러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700개는 트레이닝 세트, 그 기계를 학습시키는 데 쓰고, 뭐 100개는 밸리데이션 하고, 그래서 이게 학습 과정이고, 그 평가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 나머지 200개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잘 되면은 오케이, 이거를 뭐 사용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자. 근데 이제 대부분 데이터 수집 과정이 굉장히 더 길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쥐 동영상 만드는데 쥐를 키우고 그리고 실험 생각 짜내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수술하고 이런 과정들도 다 이 데이터 수집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더 길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다 잘한다는 가정하에, 뭐 앤 케네디가 와서 내 데이터를 분석해 준다는 가정하에 훨씬 더 데이터 만드는 과정이 길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일단 거칠 거고, 그러면 이제 특징을 저희가 뽑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징의 종류라는 용어도 있고 특징의 개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 특징의 종류가 뭐냐? 그 특징의 종류는 이제 뭐 숫자형 변수, 통계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속형 변수냐, 뭐 이산형 변수냐. 연속형 변수는 이제 막 뭐 나이, 금액 이런 거죠. 금액도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1000.00001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이도 이제 1초 1초 먹어가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것도 다 연속형 변수. 이산형 변수는 가족 구성원 수, 뭐 4명, 3명 뭐 이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특징의 종류가 이런 거예요. 근데 특징의 개수는 아까 말한 그 연어에서 뭐 비닐이 검다, 뭐 점박이 개수가 몇 개다, 무게가 몇이다, 이런 게 다 합쳐지면은 제가 방금 말한 게 한 3개 정도죠. 그게 이제 특징의 개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특징의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걔가 이런 벡터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뭐 3, 뭐 x1 축, 뭐 x2 축, 그래서 이렇게 공간상의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비닐의 연어의 점박이 개수 뭐 100개, 그리고 이제 밝기 정도 숫자도 표현할 수 있죠. 뭐 1, 그리고 비닐의 뭐 개수 없다 뭐 하면 0, 뭐 아니면 뭐 한 4개 있다 그러면 한 요 정도에 뭐 이렇게 찍히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3차원 힘드니까 이게 차원을 낮춰서 보면은, 그래서 피처도 이제 차원으로 해석할 수 다 있는 거에서 나중에 뭐 PC에 이런 거 보면 차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징
아 연어의 그 비닐 개수를 물어보는구나. 뭐 연어의 무게를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선의 피처가 여기 있죠. 랭트, 밝기, 뭐 크기 뭐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스캐터 플롯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뭉텅이가 이렇게 쭉 나뉘겠죠. 그러면 얘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라는 거고 그 뭐 벡터, 그러니까 뭐 차원 뭐 이런 용어들 보면은 아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게 뭐냐 생선의 길이, 몸무게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길이가 뭐 연어나 그 농어였나? 농어 연어 농어의 그 길이는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런 분포를 따를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겹치는 게 여기 있겠죠. 이게 얘가 연어인데 연어는 요렇게 있을 거고 농어는 요렇게 또 있을 거니까 여기로 찍으면은 분류가 잘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길이가 있고 이제 밝기도 똑같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차가 나고 하는데 얘를 2차원으로 뿌려서 선을 그으면은 여기가 이제 연어고 여기가 농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특징을 너무 많이 뽑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 그 특징을 많이 뽑을수록 잘 구분을 하는데 이게 원 디멘션, 뭐 투 디멘션, 쓰리 디멘션 있잖아요. 그럼 1000개, 뭐 10개 디멘션이 높아질수록 이제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내 특징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 오버피팅이라는 거에 그 위험이 있어요. 오버피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원래 그 자연의 정답에서 많이 좀 비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뭐 그래프가 있는데 근데 여기 있었죠. 그래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서울의 대한민국의 농어 연어를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스웨덴에서 잡히는 농어 연어는 구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특징들만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뽑았기 때문에 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은. 그래서 적당히 잘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 해결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멘션이 나온다 하면은 1차원에는 1차원이다 하면은 이제 농어 무게 한 축이 있구나. 2차원 그럼 농어 무게와 농어 길이 한 축. 3차원은 무게, 길이 그리고 밝기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뉴런 저희가 논문을 볼 때 그 뉴럴 그 액티비티 갖고 그 차원을 뽑았다. PCA를 했다. 분석을 했다. 이러면은 뉴런의 특징을 뽑아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특징은 사실 그 뉴런의 길이 이런 걸로 이게 대응이 안 돼서 문제라서 저희가 막 헷갈리는데 결국에는 뉴런이 농어라고 생각하면 그 뉴런이 어떻게 그 얼마나 긴지 얼마나 이제 빨리 움직였는지 뭐 이런 거를 이런 특징들을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알고리즘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해야 돼요. 저 여기서 제가 해본 것도 있는데 당연히 안 해본 게 훨씬 많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바이에시안도 살짝 그 뭐 파이썬 뭐 할 때 배웠고 뭐 여기 저희가 많이 아는 K-민스 여기 있고 보통 뭐 클러스터링 K-민스 거의 다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잘 되고 뭐 해가지고 K-민스, 뭐 하이라컬 클러스터링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리그레이션 쪽 이쪽은 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들어본 것도 있죠.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뭐 룰 시스템, 뭐 디멘션 리덕션 여기에 PCA 있죠. 저희 맨날 보는 PCA 이게 또뭐 제일 잘 되는 거. 여기 PCA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디시전 트리 이거는 이제 그 뭐 저희가 뭐 다룰 건 아닌데 예전에 케이타이 논문 제가 발표한 거 보면은 히트맵 옆에 약간 이런 트리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걸 통해서 그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가장 구분을 잘할 거냐 이런 걸 골라야겠죠. 오케이. 그러고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학습에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커스트 펑션, 뭐 하이퍼 파라미터 투닝, 제너럴라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커스트 펑션이 뭐냐? 일단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에요. 파라미터가 뭐냐? 이 y는 ax 플러스 b에서 저희가 a를 가장 궁금해한다고 했죠. 그 내가 농어의 그 뭐 숫자 농어에 뭔가 그거를 주면은 그러니까 농어의 특징을 주면은 예측해서 뭔가를 뽑아내는 아니면 제가 그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학습이란 거는 가장 내가 데이터셋을 주고 결과를 주면은 가장 그거와 연관된 최적의 숫자 이제 그거를 뽑는 게 중요하다는 거여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은 제가 그냥 임의로 그은 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가 이제 그어졌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점점 고쳐 나가서 이 파랑색이 그 최적의 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 뭐 컨티뉴어스 밸류가 이제 그 이런 연속적인 숫자들이 있을 때 이거를 찾아가는 거고 뭐 카테고리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뭐 저희 실험실에 임상하는 사람, 전임상하는 사람, 뭐 남녀 이런 게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는 여기 이제 선생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 R 값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최적의 선이 여기 있으면은 요만큼이 그 최적의 선에서 떨어져 있죠. 그럼 이게 그 잔차인 거예요. 실제 값이랑 멀어진 그 오차라고 하는데 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y는 ax 플러스 b 그 식을 찾는 과정이 이런 그 커스트 펑션이라는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커스트 펑션 안에는 뭐 러스 펑션이 있죠. 뭐 y 값에 대한 손실, 그 모델이 얼마나 나쁘냐, 이게 잔차가 얼마나 넓어져 있냐, 뭐 이런 건데 결국 학습은 그 아까 말한 최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든 찾아낸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억할 거는 어떻게 그걸 찾아낼 거냐. 그래서 뭐 요런 이제 그 오브젝티브 펑션 뭐 이런 그 분류가 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학습의 가장 그 목표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 여기 막 이렇게 뭔가 있는데 이거 막 외우자는 게 아니고 어 가장 그 직관적인 이해는 여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논문 보다 보면은 이제 딥레컷도 저희가 얼마나 그 학습을 많이 시킬 거냐, 얼마나 많이 돌릴 거냐 이런 파라미터들을 정해줄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 파라미터가 아니라 정확한 요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그거는 이 기계를 돌리기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어떤 그런 뭐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훈련을 반복할 건지 그러니까 그 디메컨한테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20만 번 그 돌려줘 학습해 그리고 뭐 여기 또 미니 배치 크기 있죠. 막 이런 거는 내가 너에게 뭐 1000개의 사진을 줄 테니까 거기 그리고 뭐그 정답지는 50개 줄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20만 번 해줘. 이제 그런 1000, 50, 20만 이런 게 다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어서 기계를 학습 시키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도 그냥 저희가 막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최선의 그 학습 방법을 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수능 잘 보는 방법 막 이런 것처럼 얘도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매뉴얼 설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딥레컷을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정하는 거죠. 10만 번 저희가 10만 번이 잘 되더라. 10만 번 정해줘.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게 그, 이제 뭔가 좀 더 수학적이고 그 논리적인 그런 걸 뽑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대요. 뭐 그리드 설치, 뭐 랜덤 설치, 뭐 바이에시안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저희가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 좀 더 그 정확하게 그 논리적인 값들로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3개 있었는데 이번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대한민국에 있는 걔네들이 어떻게 스웨덴 가서도 잘 먹힐 거냐. 대한민국에서 나온 그 코드가 그 모델이 뭐 이런 건데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regularization이랑 cross validation. 그래서 regularization은 그 아까 말한 오버피팅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 요 데이터 점들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제 y는 a 플러스 bx라는 그 식은 이렇게 직선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 그 데이터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이 하나의 직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이게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요렇게 휜 거 같은데 이 선으로밖에 표현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좀 더 그 x 제곱 이런 그 뭐 다항식을 좀 더 늘리거나 이런 커스트 펑션 파라미터를 좀 더 추가해 주면은 이게 딱 맞는 그 적합한 모델이 이제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먹히고 뭐 스웨덴에서 먹히고 하는 건데 그 오버피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많은 뭐 특징들, 베리언스들을 이제 넣어 주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이거를 뭐 이게 다 표현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그거를 잘 표현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사이즈 얘를 넣어 주면은 얘가 요걸 예측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요런 이 사실 사이즈 여기 넣어 주면 값은 요거다라고 잘못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버피팅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버피팅을 피하고 그 가장 적합한 그런 식을 만들어 내는 게 이제 목적이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귤라이제이션이 어떻게 그 웨이트를 잘 정할 거냐, 웨이트 디킹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그 데이터 셋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나 그 또 뭐 퍼뮤테이션 테스트 그러니까 난 부트스트래핑 그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용어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저희가 하나의 데이터 세트가 있으면 얘를 밸리데이션이라고 놓고 나머지 데이터 셋을 훈련시킬 수도 있고 이제 요 정도를 나중에 밸리데이션으로 두고 나머지를 훈련시킬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다 돌려보고 이제 뭔가 여기서 나온 에러들을 뽑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갖고 어떻게 할지를 하면 되는 거고 어 어떻게 기계를 다시 재학습시킬지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게 이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AUC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임상할 때도 많이 볼 거예요. 이 그래프. 이제 뭐 경미 쌤이나 미지 쌤 이미 논문 몇 개 보면은 이런 그래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가장 그 말씀드리면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은 요 밑에 이 그 면적이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예요. 왜냐면 그 이게 최대 면적일 때는 요렇게 돼 있겠죠. 그 선이. 근데 true positive rate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 TP는 그 이제 연어를 연어로 구분할 확률, 구분한 그 개수, 연어를 농어로 구분한 개수에서 이제 이 연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잘 구분했는지예요. 그러면 다 잘 구분하면은 여기에 이게 찍혀서 다 여기에 찍히겠죠. 왜냐면 1, 0 찍, 1, 0 찍, 1, 0 찍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다 잘 구분하면은 이게 항상 1이겠죠. 그 true positive rate라는 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쭉 다 찍히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최대가 되니까 이 모델은 항상 그 좋은 판별을 한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모델이 항상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잘못 예측한 거 여기 보면은 tn 플러스 fp 분의 fp인데 여기가 tn
플러스 어 T TP 플러스 그 TM 플러스 FP 분의 FP인데 사실은 0이어서 0으로 예측해야 되는데 0인데 이제 1로 예측했죠.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그 틀린 게 여기 오는 거고 이제 정답지 아까 말한 그 1 중에서 정확히 예측할 그 확률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얘가 그 모델도 아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2, 3, 4, 5, 6. 그러면 무수히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 스레시홀드가 쭉 바뀌는데 그거 스레시홀드가 바뀔 때마다 요거를 하나하나 다 찍을 수 있겠죠.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다 찍힐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뭐 평가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델 평가 방법이라서 나중에 저희가 그 한번 이거 해볼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그 아젠다에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할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사실 다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면은 많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뭐 이게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알고 있고 기계는 여기서 예측을 한 거죠. 0이다 1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냐라고 쭉 뿌려준 거죠. 그 정답지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가를 할 때. 이거 많이 처음 들으면 많이 어려워서 빨리 넘어갈게요. 나중에 할 기회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AUROC 이런 것도 그 파라미터가 바뀔 때마다 그 이제 아까 아이디어가 뭐였죠? 파라미터가 바뀔 때마다 모델에 얼마나 잘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거를 쭉 그래프로 나타내면 모델이 얼마나 잘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아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측을 할 거냐, 뭐 어떤 값이 주어지면 뭐가 나올 거냐, 클래시피케이션도 쫙 뿌려주면은 아까 그 피처 이런 게 있었죠. 피처 내 데이터 세트가 있고 거기서 피처를 추출하고 걔를 공간상에 뿌려주면은 기계가 알아서 구분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딥레커서 뭔가 분석을 하면은 거기서 피처들을 많이 뽑는 거겠죠. 벨로시티, 뭐 G 간의 거리, 막 이런 것들을 쫙 계산해주고 넣어줘야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들 메소드 보면은 뭐 피처 워즈 벨로시티, 뭐 마우스 디스턴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걸 넣어줘야지 기계가 학습을 해서 잘 평가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이제 가면은 사실 그 눈빛들이 쭉 보고 있으면 뭔가 이제 그 안드로메다를 향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자기가 많이 듣고 약간 배웠던 거 보면 약간 반가워하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그 간략하게 최대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전공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리그레이션이 네,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y는 ax 플러스 b. 이거는 거의 뭐 중딩 고등 때부터 봤잖아요. 근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뭐냐면 맞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뭐 이 식은 외울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맞다 아니다 0, 1 이거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예측이죠. 근데 이제 이 그래프는 또 예측도 할 수 있게 약간 그 나중에 딥러닝에서 쓰이거든요, 이 모델이. 그래서 그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제 함수인데 좀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속적인 함수를 이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이제 그 아무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저도 잘 설명 못하고 선생님들도 이해 못할 거라서 딱 0과 1 이게 여기서는 0과 1도 구분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non-linear regression 그 오버피팅 막 이렇게 꼬불꼬불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우리 많이 봤던 x 4승 플러스 x 3승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non-linear regression이라고 해요. 파라미터가 많아지는 거죠. 아까 파라미터는 뭐예요? 그 연어의 밝기, 그 연어의 크기 이런 특징들을 많이 넣으면 꼬불꼬불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VM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이제 아까는 리그레션이고 이건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냐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가져왔는데 이거의 아이디어는 뭐냐? 점들이 여기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은 그 이거를 가장 잘 구분 지을 수 있는 선을 여러 개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요거를 생각을 하면은 얘가 이 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근데 얘를 조금 내리면은 그리고 파란색은 요 위에 선에 있으니까 0이잖아요. 근데 얘를 조금 여기로 내리면은 빨간색은 선 여기까지 거리가 좀 더 줄어들고 파란색은 커지죠. 결국에는 이 선에서 여기까지 이 파란 점과 빨간 점까지 가는 거리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 그 군집들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선이다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면은 SBM이 이거를 뭐 잘 해준다. SBM이 이거를 잘 구분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이제 어 뭐 특징들이 많아지면 피처가 많아지면은 3차원, 4차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요 문제처럼 그 얘는 지금 뭐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 동그라미를 뭐 그어야 되는 건지 이러면은 오히려 그 차원을 뭐 축소할 수도 있지만 차원을 이제 늘려서 인위적으로 늘렸더니 여기에 이제 이런 면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을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선을 그을 거냐 아니면 케이미스처럼 점을 찍고 그 점까지의 거리들을 계산할 거냐 요런 걸로 이제 나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런 원리가 있고 우리는 뭐 사실 근데 실전 가면은 그냥 제일 잘 되는 거 이제 고른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거 알고 있는 게 좀 더 머리 좀 더 잘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이게 뭐가 도움되지?'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쌤들 코딩할 때 이게 갑자기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 쌤도 이게 왜 그 뭐냐 그 fMRI에 뭐가 도움될 거냐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오고 하고 이런 걸 좀 다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그거 배우실 때 아마 도움될 거예요. 이런 그 아이디어나 막 방법들이 막 비슷하게 쓰여서 아무튼 뭐 그렇고 네. 아 이거요? 이거는 여기 X축, Y축에 아까 저희가 그 연어의 특징들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에 X축, Y축이 안 적혀 있지만 연어의 길이, 연어의 밝기 그 그리고 얘는 연어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밝고 근데 뭐 이런 패턴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뭐 저희로 만약에 예를 들면 저도 정확할진 모르겠는데 이제 쥐가 뭐 10초 때 한 행동이 있어요. 그때 속도가 있겠고
그리고 뭐 입을 얼마나 벌렸는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입을 벌린 수치가 계산이 되잖아요. 딥레커서 그게 계산이 될 거예요. 여기 찍으면. 그러면 그게 Y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속도가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그러면 걔가 쥐 한 마리당 10초부터 20초까지 여기 쭉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뭐 그리고 뭐 이제 2번 쥐인데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러면 이제 차원을 높여서 그렇게 해보자. 약간 이런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제 a가 그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정보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그 쥐의 사진을 넣어주면 기계가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걔가 걔 밥 먹는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그 기계 맞는 거야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델 그 디코더 애큐러시 막 이런 값들을 논문 보면 딱 넣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쥐가 제대로 그 시기를 했다. 그 뭔가 밥 먹는 듯한 행동을 했다.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네. 좀 그렇고, 뭐 이제 뭐 커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커널을 이따가 저 딥러닝 잠깐 할 때 할 거고, 어 그래서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머신러닝 쪽일 거고, 아마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딥러닝이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그 겹겹이 있는 거예요. 그럼 뉴럴 네트워크가 뭐냐를 이제 배울 건데, 음, 여기 보시면은 인풋 레이어가 있죠. 이제 이게 지금 이게 MRI 사진인데 MRI 사진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MRI 사진에 피처가 있겠죠. 특징들. 이게 뭐 뭔진 모르겠지만 있어요. 이따가 이미지에선 뭐가 피처인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은, 에? 뭐라고요? 아니 이미지 예. 이미지가 이미지. 그거 그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런 뭐 히든 레이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보여준 그 머신러닝 리그레션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이 머신러닝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문제는 간단하게 피자를 시켜 먹을까요? 예스가 됐죠. 근데 딥러닝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브랜드의 피자집에서 어떤 종류의 피자를 어떤 토핑을 추가해서 몇 시에 콜라와 추가해서 주문할까요? 그러면 여기 어떤 브랜드, 그 어떤 종류 피자, 어떤 토핑, 몇 시, 콜라 뭐 이런 특징들을 쭉 넣으면은 얘가 이게 쭉쭉쭉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세부적이고 정밀한 그런 거.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그 피처 그 y는 ax 플러스 b, 그 a를 열심히 뽑는 과정. 데이터셋을 잘 준비하고 모델을 성능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아까 저희 봤죠? 그 데이터셋 그 연어 많이 준비하고 그 ax 플러스 b 그 값들을 뽑고 어떻게 학습시켜서 최선의 그걸 a 값을 뽑을지. 근데 딥러닝은 그냥 데이터셋을 쫙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a를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개라는 사진을 막 1000개 때려 넣어. 딥레컷도 딥러닝이잖아요. G 사진을 싹 다 때려 넣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손을 찾아줘 하면은 얘가 손에 맞는 특징 값을 피처를 얘가 알고 있고, 그거를 쭉 알려주는 거죠. 계속 이게 최고다, 이게 최선이다. 우리가 그 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딥러닝이고. 그래서 이게 네.
그쵸, 그쵸. 이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음? 그걸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제가 차마 설명은 못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동시에 하면은 이제 피처도 익스트랙션 할 수 있고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같이 하면서. 예. 비지? 아, 비지도 학습. 얘가 비지도 학습이죠. 거의. 그러니까 이 안에 비지도 학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건 지도 학습이잖아요. 걔 사진을 주고 얘가 걔다 알려주는 거는. 근데 이 안에서 그 비지도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알려주진 않았지만 얘가 알아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돌고 도는 과정이 이제 딥러닝 안에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다 이렇게 혼합돼 있는 것 같아요. 딥러닝은. 좀, 저도 엄청 정확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어, 뭐 데이터셋을 주고 정답을 알려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만 그 다음에 주고 알아서 뭔가를 뽑아줘라는 알고리즘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또 동시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딥러닝을 잘 하려면 이제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 맨날 좋은 컴퓨터 사주세요 한 게 이제 그걸 딥네컷 잘 하려고 빨리 하려고 한 거고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좋아야 된다고 이래요. 그래서 어, 그 저희도 맨날 고민하죠. 어떻게 촬영을 하면은 좋은 동영상이 뽑힐까? 이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화질이 좋아서 기계가 더 잘 인식할까? 뭐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조명 때문에 쥐가 안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학습 안 되니까 정확한 그런 좋은 데이터가 기계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네, 딥네컷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그쵸. 그 이제 1,000개를 넣어주고 뭐 이제 1,000개의 동영상을 넣어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쥐의 손만 좀 알려주면은 걔가 알아서 그 이제 그거를 갖고 자기가 재학습을 해서 그 좋은 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고 돌고 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머신러닝에 딥러닝이야 구분하면 하는 거는 오래 걸리면 딥러닝이고 비교적 빨리 결과 나오면 머신러닝이고 근데 결국에 그러니까 딥러닝이 이따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계산 과정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딥러닝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아까 그냥 띡그 y는 ax 플러스 a만 딱 하나 구하면 됐잖아요. 얘는 중간에 많이 들어가서 그 과정이 많으면은 딥러닝이고 아까 말한 여기 그 딥러닝 neural network that consists of three or more layer 3번 이상 하면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계산 과정이 뭔가를 예측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 계산 과정이 많아지면 딥러닝 그냥 한두 번에서 끝나면 머신러닝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그런 개념이 있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배우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요런 방식이 있다 아마 이렇게 할 거고. 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들도 다 뭔가 비슷한 거 했을 거예요. 이거 아이폰에 이런 거 있죠? 그 사진 넣으면은 내 애니메이션 그거 보여주고, 우리도 그 GA 표현해서 이런 거 하려고 하죠. 그 사진 넣어주면은 얘가 얼마나 뭐 그 뭐냐 행복한지 뭐 한지를 알려주고, 이제 이거는 말을 이제 조랑말 그 뭐냐 얼룩말로 바꿔준 거예요. 여기 챗GPT 이것도 딥러닝이죠.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나온 요거 보면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보나? 이거 검색할게요. 이게 그거거든. AI 음성학습해서 최근에 거북이 막 부활시킨 그건데, 예, 음성 인식 프로젝트? 음성 프로젝트였나? 나 이거 보여주면서 살짝 쉬어가려고 해가지고. 음성 학습 이건 그 뭐지? 엠넷에서 했는데 이거다. 이거다. 뭐야? 유튜브 들어가야겠다. 이거 알고리즘에 걸리면 이거 잘리나? 이거 보여주면? 아닌가? 그러면 상관없나? 근데 보면 되게 신기해요. 거기에 남자는 거북이 남자는 이미 합병증으로 돌아갔어요. 고인인데 얘 딥러닝으로 얘가 부른 노래들 있잖아요. 그거를 학습시켜서 얘가 그 그거 그대로 노래 부를 수 있게 재현한 거예요. 신곡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 신곡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다른 노래?
저거는 옛날에 요거 없었잖아요. 하트 존. 저거 만든 것 같아요. 그 엄청 감동적이죠. 이제 그래서 좀 그 감동을 깨자면 저것도 튜링 테스트는 통과 못 해요. 근데 그게 그래요? 한대요? 그렇게? 아 그쵸.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래서 트위치에도 보면은 스트리머들 막 녹화해서 나중에 그거를 막 틀잖아요. 그냥 막 이게 근데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거기 가서 막 그 스트리머가 뭔가를 책을 막 읽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학습해서 나중에 도네이션 쏠 때 예. 그것도 아마 요런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경미쌤이 책을 한 권을 읽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경미쌤 음성이 있어. 그러면 경미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경미쌤이 말투와 단어들로 이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가능하고 뭐 이제 요거 보고 되게 많이 감동받아서 쉬어갈 겸 어 네 막 김광석 막 김현식 옛날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하고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근데 뭐 다 같이 아는 게 거북일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어. 근데 아무튼 되게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진짜 그렇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현실로 그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제 딥러닝의 뼈대고 이제 인간의 뇌를 한번 흉내내 보자. 약간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딥러닝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게 딥러닝의 뼈대고 그게 이제 휴먼 브레인을 미믹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뉴런인 거거든요. 다 더해준 거고. 그래서 이거를 쉽게 푼 게 요거예요. 한번 보면은 문제가 아까 말한 "피자 시켜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선택에 영향 주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yes or no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피자 시켜 먹을까요?" 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선택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제 뭐 "저녁을 안 만듦."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시키면 시간이 아낀다." 뭐 "시키면 체중이 쭌다." "시키면 돈이 절약된다." 뭐 이런 요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X1인 "저녁을 안 만든다." 그게 이제 1 얘가 1 1 아니면 0 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선택에 영향 주는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뭐 아까우면은 1 아깝지 않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뭐 시키면 체중이 줄어든다. 뭐 줄어들면 1 아니면 0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X1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저녁을 안 만들어 먹음." 그러면 오케이 시켜야겠죠. 근데 이제 뭐 "토핑을 다 올려서 먹고 싶어." 그러면 체중이 늘겠죠. 그럼 빵. 안 돼. "두 조각만 먹고 싶음." 그러면 이제 돈이 절약이 되겠죠. 한 번 시키면 6 조각 남으니까. 그래서 뭐 이 요소는 1.
그러면 우리가 저녁을 안 만들면 시간을 아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요소는 오케이. 얘는 아니야. 1. 그러면 1, 0, 1이 있죠. 그게 여기 1, 0, 1이고 W는 그 웨이트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AX 플러스 B. 그러면 A 값은 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이 시간 요소는 나에게 5의 가중치가 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1이겠죠? 여기가. 근데 그 나는 이제 몸매에 관심 중간 정도 있어. 그러면 3 곱하기 0이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돈이 좀 많이 중요한 한데 뭐 나는 그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 별로 요소는 아니대요.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걸 다 계산하면은 5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얘는 나오면 뭐 7, 오타 같아. 7이죠. 근데 0을 이거 맞아 맞아. 그 바이어스 팩터라는 뭔가 있어요. 그러면 7에서 5를 빼겠죠. 그러니까 그 스레시홀드 넘으면 나는 뭐 행동을 한다 이건데 이제 2죠. 그러면 0을 넘었으니 시키자. 약간 이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웨이트 하나 구하고 웨이트 2 구하고 웨이트 3 구하는 게 이제 딥러닝 과정인 거예요. 여기에 인풋들이 W1, W2, W0, 뭐 W3 들어가서 이걸 계산하고 다음 레이어로 이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제 복잡할수록 이게 많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계속 수십 번, 수만 번 반복 챗GPT는 수억 번 한다고 했죠. 그거를 하는 게 이 과정이고 이제 이게 뭐 휴먼 브레인을 미믹할 수 한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딥러닝의 가장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 개념. 요거 그 이제 내가 얼마나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 넘기고 어, 아니면 안 넘기고 그 종합적으로 값을 했더니 다음 걸로 넘기자. 다음 걸로 넘기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끝났는데 시키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 그게 시키고 뭐 다음에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딱딱딱딱 다 거치어서 아까 말한 딥러닝 문제 어떤 브랜드에서 피자를 시키고 몇 시에 시키고 이런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하니까 이런 모양새가. 네, 네, 네. 아 여기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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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네트워크가 뭐 계산을 할 때 병렬적으로 하는지 직렬적으로 하는지. 근데 컴퓨터 작동 원리 보면은 이게 그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어 그 그 그 그래픽 카드 보면은 그 4, 4코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8코어. 코어별로 막 이거를 계산한다 약간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1코어에서 얘 계산, 2코어에서 이 계산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한 번에 이거 계산, 이거 계산, 이거 계산 엄청 빨리 하는지 그거는 좀 더 저도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네네.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음,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딥러닝 잘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병렬적으로 이거를 하니까고, 아까 그 CPU 좋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아, 직렬적으로. 그쵸. 요게 한 계단이죠. 그쵸. 이거 계산, 이거 계산, 이거 계산. 이거는 CPU고, 이 과정이 많으면은 뭐 CPU 좋아야 되고, 레이어가 많을수록, 딥러닝일수록 그 GPU 좋은 게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GPU 좋은 거 그때 골랐었죠. 어, 맞아요. 좋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개념인 것 같고, 이런 아이디어에서 왔고, 그래서 뭐 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웨이트 1이 웨이트 2, 웨이트 3, 11, 22, 뭐 12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4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어, 요, 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1, 2, 뭐 3, 4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H1 얘가 웨이트 1 여기 H1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아까 말한 그 피자를 고르는데 조건들 여기 쫙 계산해서 H1 있고, 다시 이번엔 Y로 들어갈 때 이제 오케이 난 먹기로 했어. 그래서 어떤 브랜드 고를까?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여러 번 하면은 이게 딥러닝인 거고, 한 번 하면 뭐 머신러닝인 거고, 딥러닝은 이 과정들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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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예요. 그 하루 종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구글이라는 곳에 모여서 앉아서 이거 다 같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오픈 소스 그 시기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그 예시로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그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고 컨볼루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이스트랙 되고, 이제 풀링이라는 과정을 또 통하고 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요거를 잠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어,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커널이라고 아까도 잠깐 용어가 나왔었죠. 커널을 통과한다, 뭔가 필터를 통과한다, 막 이런 건데, 이제 값 이미지를 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사실 훨씬 복잡한데, 그 뭐냐 0부터 뭐 255도 뭐 있고 해서 복잡한데,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이 커널을 통과한다고 해요.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1 곱하기 1, 1 곱하기 0, 1 곱하기 1을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요거 다 보면은 1 곱하기 1이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럼 4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4라는 값을 변환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널을 통과를 시키면 값이 변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사진이었는데 요런 값들을 통과시켜 주니까 요런 특징들이 뽑아 나왔죠. 왜냐면 바뀌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경계선도 나오고 좀 더 샤프하게 할 수도 있고, 값들이 훨씬 흐릿해지니까 블러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거요? 요거? 그쵸. 이제 픽셀인 거죠. 이제 픽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덕현 쌤은 그 뭐냐 이미지 많이 보셨으니까 클리어를 하면서 이런 픽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픽셀이란 것도 이제 모르실 텐데, 아무튼 사진은 이제 픽셀이 있죠. 그래서 막 해상도 뭐 1024 곱하기 뭐 1024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필터를 통해서 특징을 이제 추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이 그 딥러닝에 있는 레이어 안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과정 하나가.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여기서 나온 것 같아. 나 아니고 이거 내가 오캠으로 촬영한 건데 블로그에서 촬영할 때 카톡이 왔나 봐요. 아무튼 당황했네. 근데 그거 이거 보면은 여기 그쵸 카톡? 여기 보면은 여기 계산해서 넣고 계산해서 넣고 계산해서 넣고 하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 잘 되죠 여기. 컨볼루션은 이거를 이제 이거는 약간 그 레고 모형으로 약간 이해를 뭐 해보려고 한 건데 뭔가 블록을 넣어요. 그러면 이런 필터를 거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압축도 되죠. 아까 보면은 그 하나 그 3 곱하기 3을 계산해서 하나 작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를 거치고 나니까 요렇게 작아졌죠. 흰색도 있을 거고 이제 아까 레이어가 많았죠. 그 피자 그 W1, W2 요거 그 피자를 먹을 거 말 거냐 이런 거가 뭐 5개 정도 있으면은 얘를 쭉쭉쭉쭉쭉 통과시키면은 하나의 다른 블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이 한번 그 딥 러닝 레이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컨볼루션을 여러 번을 이게 거치게 돼요. 그 딥러닝이. 그 저도 여기 뭐 다는 모르는데 여러 번 거쳐서 그 이제 특징들을 추출하고 그리고 다시 계산을 계속하고 이런 그 컨볼루션 레이어 아까 본 것도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인 것 같고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또 보면은 이 원래는 넣어준 게 요건데 필터를 통해서 작아졌잖아요. 얘를 이제 원래 크기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곁에 000을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 걸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뭐 지로 패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 딥러닝. 그러니까 그 저희 딥레컷도 이런 과정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 다 이해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조금 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저도 사실 이해 거의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로지스틱 펑션 보여드렸잖아요. 0 또는 1을 가져온다. 그쵸? 그러면 그 1이면은 이제 디지털이 0과 1이 나오는 거 1이면 고, 0이면 가지 마 이거죠. 그쵸? 그게 우리 옵토 할 때도 그렇잖아요. 1 쏘면은 켜줘, 0 아니면 꺼줘 이건데 액티비티 펑션은 이제 요쪽이 여기 쭉 0이고 요쪽이 다 뭔가 맥스 함수 들어가서 이게 다 1로 이제 변환이 돼요. 여기 이상이면은 뭐 아무튼 뭐 저도 정확한 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요런 그 펑션이 있어요. 원래 시그모이드 여기서 이렇게 계산도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아마 이제 여기서 뭐 맥스 해가지고 나온 게 요거를 거치면은 뭐 1이 나온다 봐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를 통해서 나오면은 지금 블랙은 빼주고 화이트는 포지티브 밸류면 이제 이게 이 필터를 통과한 거거든요. 요 펑션을. 그러면 포지티브면 0보다 큰 거겠죠. 0보다 크면은 큰 값들을 다 뽑아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검은색이 싹 빠졌죠. 여기 보시면 이제 왜냐하면 요거를 거치면은 네거티브는 쫙 빠지고 이 1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블랙이 그 0이거든요. 값이 그 사진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거를 거치면 이 과정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출해서 쓰기도 하고 이거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세요. 저도 읽었다가 좀 깜빡한 것 같아요. 풀링 레이어는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그 특징 다른 방식으로 특징을 뭐 수출해 내는 건데 이제 그 보시면은 요것만 좀 보면 될까 이게 1, 1, 5, 6 있는데 여기 나온 거는 6이죠. 그래서 최대값만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6 뽑아내고 8 뽑아내고 3, 4 최대값만 가지고 가져가겠다. 이제 그 사진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막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뽑아낼까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중간에 있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딥러닝 뭐 이런 거고, fully connected 이건 뭐냐, 이게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계산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식화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캣이라는 걸 넣으면 아까 그 과정들이 쭉 다 거쳐지겠죠? 그럼 결국에는 아웃풋, 우리가 궁금해하는 고양이다, 오케이, 이게 나오게 된다는 거고, 이제 이거를 또 이제 fully connect 레이어 다 이어주는 과정이 있다, 뭐 이런 거고, 또 소프트맥스는 이제 어떠한 이런 함수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아웃풋 레이어가 여기 아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그냥 요거를 다 더하고 이거에 대한 확률이 여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probability가 0부터 1 사이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뭐 고양이, 개, 뱀, 말 이런 건데, 고양이일 확률 90%이기 때문에 고양이다,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맥스라는 마지막에 함수를 통하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마지막에 다 특징들 뽑고 그 다음에 값들 통과시키고 결국에는 결론은 이런 값들에 의해서 고양이일 확률이 90%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딥러닝 한 과정이고, 이제 다 끝났어요. 요약을 하자면 인공지능이 가장 상위 개념, 그 다음이 머신러닝이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목표는 예측을 잘하자, 분리를 잘하자, 그쵸? 어, 그리고 뭐 아까 뭐 보면 고양이, 개를 구별 잘하자, 그 복잡한 수식 해가지고 결국에 나오는 결론이 뭐 그거긴 하지만, 근데 뭐 의료 쪽에서는 되게 심각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피부염을 보여주고 어떤 거를 알려주는 거냐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예측을 잘하는 거죠, 그쪽은. 어쨌든 예측 잘하자, 분리 잘하자가 최종 목표.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중간에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머신러닝 vs 딥러닝, 아까 그 차이를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리는 아까 보셨다시피 비슷하죠. 아까 그 피자 계산하는 방법 뭐랑 비슷해요? 그 아까 멀티 리니어, 넌 리니어 리그레션 ax1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그 식이랑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매우 많이 복잡하게 한 과정. 원리는 비슷하다 하지만 딥러닝이 계산 정밀하고 더 많이 함. 아까 그 정의가 레이어가 3개 이상이면 딥러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오늘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끝이고, 뭐 질문 아까 또 많이 하셨는데, 뭐 제가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할게요. 근데 틀릴 수도 있어서 다시 찾아보시면. 컨볼루션 요거랑 툴링이요. 그 이제 개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랑 뭐 고양이를 구분하고 싶은데, 개만의 특징이 이제 뭐 요런 컨볼루션을 통과하면은 뭐 요런 게 뽑힐 수 있고, 뭐 요런 게 뽑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랑 고양이의 값은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학습시키고 다음 단계 계속 넘기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추출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 모아서 계산했더니 결국에 개, 고양이, 말 중에서 고양이일 확률이 높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그쵸. 간소화, 이미지에서 특징들을 계속 보면, 그러면 딥레컷도 뭐 이런 과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뭐 50장 그 쥐의 손 모양 50개를 보여주죠. 그러면 개에 대한 특징들을 쭉 학습시켜서 요런 풀링 뭐 특징들을 쫙 뽑아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장의 사진을 집어 넣으면 요런 특징이 뭐 한 장 딱 뭐 동영상에 이제 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장 딱 했더니 쭉 다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으로 파악되는 애가 여기 안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걔가 요 값을 나왔더니 이제 90% 이상이야. 그러면 오케이, 쟤 그거다. 쟤 저거 점이다 해가지고 그 뭐냐 손이다 알려줘서 손을 알려주고 요런 중간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딥레컷도 마티스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레스넷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구글에서 만들었나? 아무튼 레스넷이라고 뭐 2014년인가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이미지를 굉장히 잘 구분을 해준대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배울 때 물어봤어요. 그 딥러닝 짜는 거 힘드냐고 했더니 혼자 못한대요. 혼자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거 쓰라고 구글이나 훨씬 더 똑똑하고 잘 만드는 이거를 이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그 쓰는 게 낫다. 케네디도 보면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쓴 거잖아요.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거 ERLSDS인가? RLSDS였나? 그거를 써서 뭐 뽑아내고 한 거니까 이제 뭐 그쵸. 이게 그 알고 이거를 이런 행동 이런 그 컨볼루션 뭐 풀링 뭐 액티브 펑션 이런 거를 그 이제 중간에 과정들이 다 있는 거죠. 요 요거 보통 딥러닝 치면은 요 그림 많이 보잖아요. 이게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캘큘레이션 요거.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딥레컷을 사용할 때 그 파라미터 뭐 하이퍼 파라미터겠죠.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처음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요 컨볼루션을 바꾼다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바꾸면은 완전 다른 결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구동되는 딱 이미 구글에 있는 처제들 이제 이제 맨날 경시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사람들이 자기 알고리즘 최고다라고 막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9% 정확도 막 1등, 98% 2등 막 이렇게 맨날 나뉘어요. 그래서 상금도 엄청 크고 미국에서 맨날 그거 해서 천재들이 다 하는데 거기서 하나 바뀌면은 갑자기 정확도 90% 되고 이럴 수 있겠죠. 요거 하나 바뀌면.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것 같진 않아요. 제 기억에 또 용어들을 기억해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더 넣어서 학습을 더 많이 시키자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딥레컷 막 커널 바꾸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나? 음, 그렇죠. 막 뭐 개수 사진 개수 뭐 몇 번 돌리기 뭐 뭐냐 뭐 그쵸 라벨 크기
라벨 크기 뭐 그 뭐냐 스레시홀드 몇 이상을 표기. 이거는 그 스레시홀드는 뒤에 요거거든요. 프로버빌리티 요거. 아마 요걸 거예요. 그래서 라벨 크기? 라벨 크기는 얼마나 크게 표기를 할 거냐 아니에요? 이 아니 그 라벨은 이제 요 픽셀이 90% 확률로 쥐 손이다라고 파악이 되면은 걔를 표기를 해주는 크기인 것 같아요. 맞아. 그거 보고. 네. 요거 빨간색. 요 요거 핑크색이 더 커서 잘 보인 뭐 이제 더 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핑크색이 음. 에, 얘는 이제 여기 빵댕이 여기 흔들거리는데 여기 크게 초록색 요렇게 하면은 빵댕이 안 보이는데 살짝 작게 하면은 보이고 보이니까 그 크기를 조정한다 약간 이런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커널 뭐 통과할 거냐도 굉장히 그 유심히 고르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면은 아마 안 될 거 같아. 안 될 거예요. 이미 저 레이어 안에는 뭐 할지가 다 정해져 있어서 아, 어, 맞아. 컨볼루셔널 레이어. 맞아. 음, 예. 얘는 다 그 정해져 있죠. 뭐, 커널 통과하고 네. 여기 최종적으로 나와서 얘를 표기 레이블. 근데 요 안에는 다 정해져 있고 빅메커 사람들도 이건 건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뭐 여기 뒤에 추가할 수 있을지언정 요거 하나 바꾸려면 엄청난 몇 개월을 아마 요것만 해야 딥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끝. 이렇게 고생하셨어요.